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122페이지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 가고 있냐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있고 의사표시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요 목적에 관한 뭘 하고 있는 거죠? 유효요건을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목적이 있고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첫 번째, 우측에 이해가지고 목적의 확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확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를 할 때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것만으로도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지면 말장난이 나옵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되어야 한다. X.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뭐가 돼요? O가 되는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 어떻게 해요? 가능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오늘은 큰 틀만 완성시켜 드릴 거예요.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할 거냐면 채권법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법에서 아주 자세하게 합니다. 한 서너 시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겠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채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할 거니까, 그죠? 자, 일단 큰 틀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단 목적이 가능해야 유효해요. 그러면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라는 얘기겠죠? 그럼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가능이냐 불능이냐 판단하는 기준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가능 불능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면요, 다 가능해져요. 그럼 뭐 가지고 따지느냐? 사회, 통념, 거래, 관념을 가지고 가능 불능을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 기억할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한강에요, 반지가 빠졌어요. 이 반지가 빠져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따지면요, 물리적으로 따지면 가능한 일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댐을 건설해서 물을 못 지나게 막은 후에 펌프로 물을 다 퍼내고 몇만 명을 동원해서 금독삼지기로 드신다면 시간도 더럽게 많이 걸리겠지만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죠. 이렇게 따지면 대부분이 다 뭐한 곳으로 돼버려요? 가능한 곳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 불능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다.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따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과학적 물리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것이고 불능이기 때문에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124페이지에 불능의 분류가 나와요. 이 불능을요, 크게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눕니다.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나누냐면요,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요. 법률 행위 시,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하다면 그 불능을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해지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쉽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건물이 없어요. 근데 건물이 매매 계약하기
전에 없었다면 이게 뭐가 돼요? 원시적 불능인 거고요. 법률행위를 할 때는 있었는데 매매 계약한 후에 화재가 발생해서 없어진 집이라면 뭐가 되는 거죠?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죠. 일단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행을 못한다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민법 총칙의 한계입니다. 여기까지가. 다시 말하면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다까지 일단 기억하시는데 좀 더 들어갈 거예요. 근데 자세한 건 언제요? 채권법을 때 한다고 그랬죠. 자,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계약 체결자가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상대방은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예외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한다고요? 채권법에서. 이 정도 기억하시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지는지는 둘로 나뉩니다.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로 나뉘게 돼요. 만약에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게 뭐냐면 채무 불이행 문제로 갑니다. 자세한 것은 뭐죠? 채권법이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위험 부담 문제로 갑니다. 자세한 것은 뭐죠? 채권법인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뭐죠? 정리하시고요. 채무 불이행이다 위험 부담에 대해 아직도 확고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적어드린 내용은 일단 반드시 뭐 하실 필요가 있어요? 숙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 2번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말 그대로 전부가 불가능하면 전부 불능, 일부가 불가능하면 일부 불능이에요. 3번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뭐예요? 법률적 불능이고 물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적 불능인데 둘 다 똑같습니다. 굳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까집니다. 그 다음 우측에 4번에서 목적에 뭐가 나오죠? 적법이 나오죠. 자, 그럼 이런 얘기죠. 목적이 확정될 수도 있고 목적이 가능하더라도 적법하지 않는다면 그 법률행위는 뭐란 얘기예요? 무효란 얘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법을 또 분류해 봐야 돼요. 일단 우리 법은요. 민법이 아니라 법은 둘로 나뉩니다.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나뉩니다. 교재 보시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그냥 우리는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그 여부가 강제되고 있다면 이거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고요. 지킬지 말지 준수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임의법규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의법규는요. 안 지켜도 돼요.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위반해도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민법상 모든 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 법에는 무엇을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임의법규가 포함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행법규가요. 다시 또 둘로 나뉘어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뉩니다. 일단 둘 다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준수 여부가 강제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효력규정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돼요. 만약에 위반하게 된다면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무효화시킨다면 그런 규정을 우리가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 규정도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만약에 위반하게 된다면 강행법규니까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단속 규정은 민법에는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제가 단속법규 해가지고 얘들을 보시면 뭐 식품위생법, 뭐 공중위생법 이런 것들을 넣는 이유는 단속 규정은 어디에 없기 때문에 민법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법규는 다 무엇만을 말하게 되냐면 효력 규정만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에는 뭐가 없다고요?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에서 강행법규는 무엇만을 말하죠? 효력 규정만을 말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요. 자, 교재를 126페이지 오시면 판례가 나와요. 그죠? 판례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단속 규정의 예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뭐가 있느냐? 뭐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드린 거고요. 실제로 우리는 주택관리사 시험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단속법규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요? 유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팔았어요. 팔고 또 을이 또 다시 병한테 팔았어요. 전매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FM이에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시킨 후 병한테 등기해 주는 것이 FM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을이 완전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되고요. 또 병한테 팔면서 뭘 내게 되냐면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을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을이 고민하다가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줬다면 이 등기는 뭐죠?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 떠보면 을은 빠져있죠. 그래서 중간이 빠져있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 이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을은 뭘 받습니까? 처벌은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병합이 이루어진 이 등기까지 무효가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병의 등기가 무효가 돼버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가 버리냐면 갑한테 돌아가 버리거든요. 병이 어마어마하게 큰 손해를 보거든요. 병이 나쁜 사람인가요? 을이 나쁜 거죠. 병은 땅 비싸게 주고 산 죄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병의 소유권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병의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처벌은 하되 등기는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이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 교재 나와 있는 판례인데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이건 원래 없는 법입니다. 주택법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 판례니까 옛날 법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데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주택건설 촉진법의 전매 행위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을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지역은 투기 문제 때문에 전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도 을이 병한테 한 번 더 팔았다 전매라면 물론 을은 뭐죠? 처벌을 하겠죠. 근데 이 전매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전매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해버린다면 병은 소유권을 뭐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하죠. 병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죠? 피라 그러죠. 그죠? 프로미엄 더 붙여서 산재 뺏기 없는 사람인 거죠. 따라서 병의 소유권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박탈할 수는 없으니까 을은 처벌하되 전매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요 두 가지는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다음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 3번 강행법규 위반의 모습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 하면 법을 위반할 때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회적,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 학설입니다. 학설은 우회적,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탈법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해가지고 뭔가 효과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입니다. 우리 판례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회적이든 노골적이든 법을 위반한 것은 위법행위 위반한 거고 따라서 굳이 탈법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아니면 우회적 간접적으로 위반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우회적 간접적으로 위반한 놈이 더 나쁜 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거꾸로 들어가는데 역주행하고 있는데 일방통행로인지 몰라요. 그럼 모르면 아주 어떻게 해요? 당당하죠, 그죠? 막 앞에 차 오면 야 제가 차 빼 하면서 막 하이빔 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일방통행로인지 알면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요? 조심조심 들어오고 눈치도 보고 막 비상등도 켜고 앞에 차 오면 어떻게 죄송합니다 저는 막 이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몰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대부분이 뭐예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려고 하는 것이 본성인 거죠. 따라서 오히려 우회적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럼 굳이 그 사람들을 구별해가지고 구제해 줄 이유는 없으니까 우리 판례처럼 우리 판례는 탈법행위라는 개념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요. 강행법규 위반하면 그냥 따질 필요 없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우측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